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 더 잘생겼다고 칭송받으며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던 세계의 미소년 에드워드 펄롱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서 어린 존 코너, 펫 세메터리2에서 우울한 소년 제프, 아메리칸 히스토리 X에서 문제 소년 데니, 우리만의 집에서 반항적인 셰인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는 한때 장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소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지친 얼굴을 가진 중년의 다소 살찐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가족에게, 자신에게, 세상에 버림받은 후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은 에드워드 펄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년 전인 1984년 제임스 카메론은 640만 달러, 약 93억 원을 들여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시리즈 중 하나인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은 드문 SF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 세계가 로봇에게 지배당하고 인류의 지도자 존 코너는 로봇의 지배를 전복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터미네이터는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코너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코너를 누가 연기할 것인가?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의 준비 단계에서 카메론을 매우 고심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What I was looking for is a combination of a strength of character that wasn't necessarily a physical strength. I didn't want him to be just some little jock kid that looked like he could handle anything. He had to have a quality that needed protecting. 카메론과 캐스팅팀의 구상은 이 소년이 거리에서 자란 거친 저항 정신을 가짐과 동시에 외모 속에 감춰진 민감하고 연약한 면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소년들을 면접봤지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디렉터 메리 앨리스맨은 전국의 극장, 클럽, 여름 캠프 등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의 어느 날, 메리는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에 위치한 한 청소년 클럽의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수영장 옆에 서서 약간 우울한 눈빛을 가진 금발의 소년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당시 13살이었던 에드워드 펄롱이었죠. 메리가 다가갔을 때 에드워드는 마치 민감하고 경계하는 야생 고양이처럼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을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his woman started staring at me, and I thought she was so weird because she just stared at me and smiled at me, and I'm just like, yeah. And I walked over to him, and he was snarling at me. 며칠 후 에드워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여자가 그를 영화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의 오디션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분위기를 가졌지만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에드워드는 여러 번 제작진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다행히 메리가 그를 계속해서 지지하며 연기 선생님을 붙여주었고 덕분에 촬영 전 마지막 오디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2에서 존 코너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제작 비용 1억 200만 달러, 전 세계 수익 5억 달러를 기록한 이 슈퍼 IP 덕분에 에드워드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평범한 소년에서 순식간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가족이 뒤에서 지켜보는 아이들도 쉽게 순탄하게 가는 법이 없고 에드워드처럼 가정적 뒷받침이 없는 아역 배우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77년 에드워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모님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결과물이었죠. 그의 멕시코계 어머니 엘리노어 타포야는 그를 낳을 당시 17살에 불과했고 자신조차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서 그의 아버지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생부는 하이니히 브루노 위티이라는 독일 해군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 소련에서 전쟁 포로로 있었고 에드워드가 태어난 지 3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와 에드워드에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의 이복 동생이 태어난 후 그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은 혼란스럽고 반항적이며 다툼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에드워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에드워드는 집을 나갈 때마다 친척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터미네이터에 캐스팅된 그해, 그는 이미 작은 이모와 삼촌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하게 된 후 이 두 사람은 그의 매니저가 되었고 촬영 기간 동안 그의 보호권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에드워드는 분명히 운이 좋았고 동시에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선택은 그의 인생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에드워드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 그는 펫 세메터리 2, 아메리칸 하트, 우리만의 집에 연이어 출연했습니다. 이 세 작품으로 그는 각각 세턴상의 최고의 어린이 배우 후보,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드의 최고의 남자 조연 후보, 그리고 청소년 배우상에서 드라마 부문 최고의 소년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인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그의 변호사, 어머니, 작은 이모와 삼촌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어머니였고 그 가운데에 있는 에드워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집의 감독인 토니 빌은 에드워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화가 그를 선택한 것이지 그가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에게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빌 감독은 에드워드의 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이 아이에게 가졌던 의구심과 우려가 담겨 있었죠. 촬영 중 몇 달 동안 에드워드의 대부분 시간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라는 경쟁이 치열하고 비판과 위험이 가득한 곳에서 그를 위한 심리적 보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거나 의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할 때 그는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였죠. 빌 감독이 왜 그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 에드워드에 대한 몇몇 어른들의 교육적 소홀함 외에도 최근에 제작진에서 해고된 한 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자클린 도맥으로 29살의 귀여운 여성이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촬영 현장에서 어린이 배우들을 위한 가정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아이들, 그 중에서도 15살의 에드워드도 담당하고 있었죠. 자클린은 3년 전 터미네이터 촬영 중에 에드워드와 처음 만났고 당시 그녀는 에드워드의 현장 교사이자 그의 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단순한 교육적 역할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집 촬영이 시작될 때 빌 감독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클린이 에드워드와 다른 남자 아역 배우와 함께 교실에서 부적절하게 서로 껴안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니 감독은 그 사실을 알고 제작자에게 자클린을 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에드워드의 보호자인 작은 이모와 삼촌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두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고 자클린을 계속해서 에드워드 옆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14살 차이의 두 사람이 이미 은밀하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Yeah, she'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hole wide world, and she's the most perfect woman in the whole wide world, and she has the most perfect personality, and she keeps me down to earth. Are you in love? Oh, hell yeah!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획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워드는 법적 독립을 신청하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남편과 이혼 중인 여자친구 자클린에게 넘겼습니다. 동시에 자클린의 집으로 이사했고 두 사람의 연애는 그에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이 매달 지급하는 2,500달러의 용돈 약 356만 원은 에드워드가 전액 자클린에게 주었으며 그가 출연하는 영화는 모두 자클린이 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역시 자클린이 전담했으며 예를 들어 인터뷰나 행사에 참석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까지 모두 자클린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자클린이 에드워드의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영화 브레인 스캔 촬영 중 에드워드는 어떤 시간이든 촬영을 마친 후 자클린과 전화를 했습니다. 자클린은 나는 에드워드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게 해. 라고 말했죠. 그 당시 어머니와 에드워드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기에 어머니가 에드워드에게 자클린과의 접촉을 막을수록 에드워드는 더욱 화가 나고 더욱 자클린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12시간씩 일한 뒤에도 말이죠. 에드워드는 자클린에 대해 자클린은 내 지지대다. 그녀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모와 삼촌이 두 사람의 연애를 발견하고 경찰에 자클린을 아동 강제 연애로 신고했을 때 에드워드는 여전히 여자친구를 옹호하며 고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클린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전미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살의 여교사 메리 케이 레토로노와 13살 학생 빌리 후알라우의 불균형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의 주요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자클린의 연애 역시 당연히 큰 주목을 받으며
세상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지배하는 것은 사회에서 강하게 비판받는 일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전 세계가 그들을 적대시할수록 두 사람은 더욱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외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듣는 사람은 언론과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I've heard rumors about Eddie being out there drunk. People seeing him in clubs drunk and smoking. This isn't the kid I knew 8 months ago. He's 16 years old. She's 30 years old. She's lived twice his lifetime of experiences that he should be having right now. Who the hell's business is that? It's like, I have a girlfriend named Jackie, so what? She's, older than me, so what? That happens all the time. Like I said, if it was a normal 16-year-old, who would care? Plans to stay together, plans to get married. Sure. I don't know. All it is just a loving relationship. That's all it is.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에드워드는 리틀 오데사, 더 그라스하프, 비포 앤 애프터,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더 키스 무비, 애니멀 팩토리 등 몇몇 평판이 좋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함께 작업한 배우들도 팀 로스, 에드워드 해리스 노턴, 메릴 스트립, 리암 니슨 등 실력 있는 배우들이었죠.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에드워드 펄롱이라는 이름은 점차 헐리우드 주류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니빌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에드워드가 재앙 같은 인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예고였습니다. 1999년 35살의 자클린은 21살의 에드워드를 가정폭력 혐의로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 법정 문서에 따르면 자클린은 에드워드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침대에 눌러놓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자클린은 마치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처럼 경찰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결과는 자클린이 에드워드에게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그가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자클린은 연예계를 떠나 고등학교로 돌아가 성교육과 건강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자클린은 학교에서 패스트푸드의 학교 내 반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클린에 대한 과거를 파헤쳤고 그녀와 에드워드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신문기자 2명은 이 단서를 따라 로스앤젤레스 헌법법원에 가서 1996년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자클린이 미성년자인 에드워드와 동거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서와 증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1995년 경찰이 가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클린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자클린은 경찰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며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공공질서 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이 범죄 기록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연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클린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동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두 학생이 학교장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을 때 그들은 녹음과 기록을 거부당했습니다. 교장과 교사 노조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학생은 정학과 퇴학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 결과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클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름을 제키데이로 바꾸고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보호 활동가로 활동하는 작가 겸 블로거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지우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연애 스캔들, 가정 문제, 그리고 경력 하락의 3중 압박 속에서 에드워드는 음주, 마약 사용, 술집 출입, 하루 60개의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약물치료센터에 입원했고 무면허 음주와 음주운전으로 2번의 사고를 일으켜 한밤에 2번이나 체포되었으며 술에 취해 슈퍼마켓에서 수조 속에 바닷가재를 풀어놓고 또 한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의 에드워드는 경찰서에서의 출연이 스크린보다 더 자주 있었습니다. CSI 범죄 현장 수사대에 몇 번 출연했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은 저예산 독립 영화들에만 출연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서 터미네이터 3에 출연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2006년 29살의 에드워드는 배우인 아내 레이첼 벨러와 결혼하고
아들 이선 페이지 펄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자식도 그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3년 후 아내는 이혼을 신청하고 에드워드에 대한 신변 보호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레이첼은 에드워드가 마약을 사용한 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아들 양육권을 두고 다투면서 자살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이첼이 새 남자친구를 사귀자 에드워드가 여러 차례 위협과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는 가정폭력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 후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1년 에드워드는 그린 호넷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첫 번째 시사회가 끝난 지 몇 시간 후 제한 명령을 다시 위반하고 양육비 미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법정에서 자신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전처인 레이첼은 계속해서 법원에 양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에드워드는 아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에드워드가 아들 이선과의 만남 이후 이선이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선이 어떻게 마약에 접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에드워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아들에게 마약을 투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레이첼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마약 사용 이력을 고려한 법원은 양육권을 레이첼에게 부여하고 에드워드가 아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에드워드는 또다시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그 죄목은 여자친구 모니카 키나를 폭행한 것과 법 집행기관과 소환장을 무시하고 모니카가 신청한 신변보호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또한 집행유예 조건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자신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보석금을 납부할 수 없어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주 경찰서에 출두하고 미디어와의 충돌과 비난에 익숙해진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평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I was at Disneyland! Anaheim? What ride did you go to on Disneyland? It was called Jail. Cheers, brother. I'll see you next time at Disneyland. Let's get laid. 2013년 7월, 에드워드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7개의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검찰과의 협상에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6개의 혐의를 처리하는 대신 감옥을 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5년의 집행유예, 90일간의 약물치료, 1년간의 가정폭력 상담치료, 그리고 6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에드워드는 전 여자친구 모니카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마약을 사용하다가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에드워드는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가석방 담당자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고 결국 에드워드는 약물치료센터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한다는 조건으로 혐의를 철회하고 가능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에게 유리한 거래였지만 그는 한 번도 약물치료센터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장기간의 마약 사용, 음주, 흡연으로 인해 에드워드는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키는 여전히 170cm에 멈추었고 몸은 살이 찌고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의 치아는 노랗고 약해졌으며 한때 자랑스러웠던 얼굴은 그의 정신상태와 함께 쇠약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몇 번이고 금주를 시도했지만 치료센터에서 며칠만 지내고는 결국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알코올과 마약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현실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저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이 엉망인 인생에 대해 변명을 찾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사랑받는 존재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변한 그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기회는 그 자신에게만 달려 있었죠. 6개월의 치료 과정을 마친 후 에드워드는 수년 만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깨끗해진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신청해 치료센터에서 1년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개봉하면서 29년 만에 에드워드는 다시 한번 젊은 존 코너로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비록 CGI 기술을 통해 얼굴이 합성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에드워드가 수년 만에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공개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존 코너는 무기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현실 속 에드워드는 과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에드워드는 여전히 큰 영화 역할을 맡지는 못했지만 만화 박람회나 팟캐스트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나누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면접권을 다시 얻었고 종종 온라인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과거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에드워드에게 사과했으며 두 사람은 30년 만에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 모니카는 마침내 약물 의존을 극복하고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입니다. 또한 에드워드는 언론과 치과기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의치를 장착했으며 이를 자신의 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2024년 4월 초 에드워드는 한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지난날과 그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여정, 그리고 현재의 인생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in a lot of ways because I did like want to have something to blame my Drug use or drug use or my own problems on. You know what I mean? that's Like, why I'm like that. It's not my fault. yeah. I think we yeah. all do that. And then one day we're like, how long can we do this for? 100%. I feel like the most sort of centered than I've ever felt in my life now. In a way, you're right. I've kind of been through it, you know, ups and downs. And it's like, I don't know. It's like when you've been through enough in life, it's like nothing phases you anymore. But I just kept, to ground myself, I kept saying, like, you got food on your table. You got a roof over your head. You got a car. You know, those things are enough. You have what you You're going to need. the conj and making some extra money. You're doing this. Yeah. So just bring myself to right now. 에드워드가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점이 조금 늦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결국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 현재를 바꾸고 지금 이 순간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웅주의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